글쓰기가 어렵다고요? 논리가 뭐냐고요? 바로 이곳에 답이 있습니다. 안동욱의 논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 최혜윤입니다. 네, 안동욱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 방송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주변에서 네. 참 괜찮았다. 뭐 지루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네, 그래도 들을만 했다. 주변 반응을 좀 잘 네. 살펴보셨구나. 네, 그리고 이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좀 넘어서서 네. 좀 더 나은 방송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조언들도 좀 해주셔가지고 뭐 한 주 동안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오, 그러면은 뭔가 좀 새롭게 더 발전된 오늘의 방송을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기대도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예고했던 대로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아마 첫 방송이어서 어떤 전반적인 얘기를 다뤘더라면 네. 다룬 것이라면 오늘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어떤 이제 계단을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는 느낌. 네. 아마 오늘은 이런 느낌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기대가 네. 되는데요. 그 지난번에 이제 약속했던 대로 이제 상소문 중에 이제 한 편을 네. 준비해봤는데요. 또 그 일주일 사이에 공부도 좀 해보고 오. 여러 가지 서적들도 좀 뒤져봤는데 네. 제가 알고 있던 것 그 이상으로 되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내용들, 재미있는 내용들을 좀 담고 싶긴 한데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소문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국어책에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었어요. 네네. 오늘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쳐 주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뜻이 맞는 청취자가 같은 목적으로 청취하는 라디오, 지식라디오 대표 김용민입니다. 지식라디오는 한 번 듣고 마는 방송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듣고 또 듣는 방송입니다. 지식라디오에 광고하십시오. 다른 어떤 매체와도 다른 길고 크며 깊은 효과를 체험하실 겁니다. 지식라디오 광고 문의는 지식라디오 공식 이메일 영문 geesik 라디오 @gmail.com 지식라디오 @gmail.com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배울 조선시대 상소문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글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뭐 오늘의 주인공은 아닌데요. 주인공이 아닌 인물을 먼저 언급해보죠. 네네. 다들 1,000원짜리들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네. 퇴계 이황 선생님. 네네네. 네, 이황 선생님이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황 선생님과 동갑내기.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을 봤을 때 네. 왼쪽이 이황 선생님이었다면 네. 오른쪽은 이제 남명 조식 선생님. 그 오. 유명한 을묘 사직소라는 아주 유명한 상소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속에 담겨 있는 논리, 그다음에 음. 그것과 관련한 뭐 기타 역사적 배경 그리고 뒷이야기 네. 뭐 이런 것들 한번 다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저는 유명한 상소문이라고 하는데 조금 생소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언급된 상소문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최하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사극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형적인 그 대왕 대비 마마 네네.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네. 대왕 대비 마마, 왕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아주 그 일반적인 전형의 그 인물 네. 하면 혹시 이름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인물이 있나요? 그 여인천하 시절에 나오는 대왕대비마마가 기억에 남는데 제가 여인천하를 보지 않아서 그 대왕 대비 마마의 어떤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조의 어머니 정조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보다 더 대단했던 인물 문정왕후를 한번 중종의 중종의 어머니 맞죠? 그 여인천하가 이제 중종이 네, 나왔던 맞아요. 거. 중종이요, 중종. 네네. 네. 드라마를 제가 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에 네네. 반박해서 이제 남명 조식 선생이 목을 내걸고 상소문을 썼습니다. 오. 근데 그 목을 내걸어서 이 쓴 상소문이 네. 너무나 명문이어서
목은 살아남았고, 그래요? 네, 명종은 좀 미워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주변 신하들이 훌륭한 선비다라고 이렇게 부추겨주고 그다음에 살려달라는 어떤 주변 신하들의 어떤 그런 멘트 때문에 끝까지 자기 수명을 다하고 이제 자기 집에서 여생을 다한 아주 훌륭한 사람의 글인데요. 네. 일단은 좀 길거든요, 내용이.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볼 텐데, 네. 뭐 그때 상소문은 이제 단락 구분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의미적으로 한 5단락 정도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조식 선생의 논리를 음. 한번 좀 되짚어 볼까 합니다. 네, 먼저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 들어볼게요. 네. 삼가 생각하건대 선왕께서 신의 변변치 못함을 모르시고 처음에 참봉을 제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왕위를 계승하심에 이르러서는 2번씩이나 주부에 제수하셨고 이번에는 또 현감에 제수하시니 두렵고 불안함이 산을 짊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 대궐에 나아가서 임금의 은혜에 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임금이 인재를 취하는 것은 큰 목수가 깊은 산과 큰 못을 두루 살펴 제목이 될 만한 나무를 빠뜨리지 않고 다 취에다가 큰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큰 목수가 나무를 구하는 것이지 나무가 자발적으로 쓰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인재를 취하는 것은 임금된 책임이고 신이 염려할 바가 아니므로 그 큰 은혜를 감히 사사로운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뭇거리면서 나아가기 어렵게 여기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뭐 목소리가 뭐 사극 배우 같았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초반에 아주 연기를 그 눈빛. 네. 뭐 그만한 인물이 되진 못해서. 근데 이제 이 첫 단락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게 생각하면 할수록, 네. 저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짚을지 말지조차 이제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네. 읽으면 읽을수록 야, 대단히 생각을 많이 하고 쓴 글이구나. 그리고 글 쓰는 데에서는 깊이 어떤 사려 깊은 사고도 되게 중요하구나. 네. 우리 지난주 첫 시간에 일단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한번 써봐라. 네. 심지어 욕이라도 써봐라 라는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실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었는데, 또 이 글을 읽어보니까 또 사려 깊은 생각 또한 좋은 글을 탄생시키는데 굉장히 일조를 한다라는 걸 또 새삼 느꼈고요. 네. 그 논리를 한번 말씀드리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이제 명종이 남명 조식 선생에게 그 현감의 자리에 올라라. 그렇게 벼슬을 하기 싫어한다는데, 그러면 너가 태어나서 너가 살던 고향에서 그 고을에 현감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네. 한 것인데, 일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걸 떠나서 임금이 신하를 이렇게 등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책임이 임금에게 있다는 걸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은혜에 다 취할 수 있을 만하고 어떻게 사사로운 은혜로 여기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 왕의 명을 받지 못하는 2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일반적인 글쓰기의 어떤 인트로 전형, 그러니까 나 앞으로 이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2가지 이유를 제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글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으면, 네. 지난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게 있는데, 이제 어떤 글의 종류를 떠나서 이렇게 문학적인 글에도 이제 비유가 있지만 문학이 아닌, 그다음에 설득하는 글, 아니면 자신의 의견이라든가 생각, 입장을 개진하는 글에도 효과적으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고전 작품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제목,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훌륭한 신하를 뜻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주로 지니거든요. 네네. 최한학께서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근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나무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신하인 이 제목인 나는 네. 움직일 수가 없다. 근데 큰 목수인 왕은 움직이면서 나무를 고를 수가 있고, 네. 다 고를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하를 등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 책임은 오로지 임금에게 있다. 라는 것으로 이제 서론을 제시한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오히려 모든 책임은 임금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읽으면서 네.
이 신하가 내가 앞으로 안 좋은 얘기를 할 건데 네. 일단은 임금께서 나를 채용하겠다고 네. 나를 자리. 임명하겠다고 네네. 얘기를 했지만 네. 저는 차마 할 수 없습니다에 대한 겸손의 표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읽으면 겸손한 표현이지만 아예 애초부터 당신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어떤 깊은 생각을 염두에 둔 그 근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봤을 때는 굉장히 저를 이렇게 제 그릇이 안 됩니다 같지만 가만 보면은 결국에 은근히 속으로는 공격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 지금 최하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제 네. 두 번째 단락부터 나오는데요. 이제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깎아내리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요거는 일단 한번 두 번째 단락을 읽고 관련된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신의 나이가 60에 가까웠으나 학술이 거칠어 문장은 과거의 반열에 뽑히기에도 부족하고 행실은 청소하는 일을 맡기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과거를 구한 지 10여 년에 3번이나 낙방하고 물러났으니 당초부터 과거 공부를 일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설사 과거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질이 조급하고 마음이 좁은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고 크게 일할 수 있는 온전한 인재는 아닌데 더구나 사람의 선악이 결코 과거를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미천한 신이 분수에 넘치는 헛된 명성으로 집사를 그르쳤고 집사는 헛된 명성을 듣고서 전하를 그르쳤는데 전하께서는 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도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문장에 능하다고 여기십니까? 문장에 능한 자가 반드시 도가 있는 것이 아니며 도가 있는 자가 반드시 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전하께서만 모르신 것이 아니라 재상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됨됨이를 알지 못하고 기용했다가 뒷날에 국가의 수치가 된다면 그 죄가 어찌 미천한 신에게만 있겠습니까? 헛된 이름을 바쳐 벼슬을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신은 차라리 제 한 몸을 저버릴지언정 차마 전하를 저버리지 못하겠으니 이것이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재밌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우연인지 네. 이게 계획된 건지 몰라도 첫 번째 단락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최하나께서 아주 잘 지목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비하하죠. 네. 비하하지만 그 비하함 속에서 굉장한 어떤 당위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면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못났든 잘났든 상관없이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부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거는 이제 상소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화자 청자가 아니라 이제 필자 독자가 되겠죠. 네네. 필자는 이제 그 조식 선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자는 왕이어야 하는데 필자 자신을 그러니까 필자와 독자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어떤 글쓰기 이거는 좀 깨알 같은 것이긴 한데요. 다음에 네. 또 기회가 있으면 그 관계 상황에서 글쓰기 방법을 또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뭐 그 상소문을 통해서 과거 글의 논리를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일단은 필자와 그 다음에 그 독자 사이의 관계를 아주 잘 설정했죠. 분명한 왕과 신하 또는 예비 신하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낮춰서 그 자신의 논리를 굉장히 탄탄하게 했죠.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아까 그 본문 중에 이제 집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네. 그 집사라는 어떤 인물은 그 왕에게 어떤 인재를 등용하는 어떤 브로커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 브릿지라고 할까요? 잘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추천을 추천자죠. 하는 거죠. 네. 추천하는 사람이 나를 천거한 것은 되게 잘못된 일이다. 니네 일을 어떻게 하길래 나 같은 사람을 추천하게 만드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곧 임금의 어떤 그 정사를 그르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두 다 잘못됐다. 그래서 왕의 행동을 그르치지 않게 하기 위해 네. 왕의 제안을 거절하겠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거죠. 네. 너를 사랑하기에 이별해야 돼. 뭐 이런 논조가 되는 건데 네. 뭐 이런 연애 관계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과거 글 속에서는 충분히 논리가 네. 탄탄하죠.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내가 함부로 그 국사 또는 정사에 같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역설적이지만 그 왕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재 등용의 준칙
원칙을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그런 좋은 경우인 거죠. 저는 보면서 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우는 뭐 정철 그 글 같은 거 보면 송민곡 뭐 임금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다가 사모하고 이런 글들만 보고 혹시나 제안을 받았다 거절할 때는 제가 부족하여 감히 임금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거절만 보다가 네네. 정말 새로운 것 네네. 같아요. 일반적이진 않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식 선생은 이제 굉장히 그 성품이 고닫고 그다음에 주의 주장이 철저했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네. 그 정철이라는 인물을 언급하셨는데 네. 정철 또한 상소문은 아주 직설화법으로 썼습니다. 그래요? 물론 조식처럼 조식 선생님처럼 세진 않았지만 네. 그 삼위인곡 손미인곡처럼 그런 짝사랑만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상소문의 성격의 글에는 굉장히 직설적 화법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도 기회가 있으면 저도 몇 번 봤는데 이게 과연 삼인곡, 송민곡을 쓴 사람의 글인가 싶을 정도로 뭐 비유적인 것도 거의 배제된 채 아주 직설 화법으로 썼는데 그것도 이 시간에 언젠가 또 기회가 닿으면 정철의 새로운 글, 뭐 장진주사, 송민곡, 관동별곡, 삼인곡 이제 그런 것들만 관동별곡. 다 기억나시죠? 알죠. 이게 참 그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네. 많은 좌절감과 짜증을 심어주는 바로 그 글들이잖아요. 네, 근데 또 한 번 해놓으면 아주 네. 든든한 보험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이게 관동불곡이 아마 지난번 수능 때는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요? 네, 수능에 나왔는데 뭐 당연히 뭐 이번에는 안 나왔겠고요. 근데 그때 아마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수업했던 기억이 뭐 네. 문득 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면요. 네. 네, 여기서는 이제 또 재미있는 역사적 이야기가 좀 가미가 될 텐데요. 일단은 좀 전까지 두 번째 단락까지는 내가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라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두 번째 이유는요 2개 단락으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만큼 이제 두 번째 단락에 근거가 2개지만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보다는 아마 첫 번째 이유가 약간 이제 맛보기라고 한다면 진짜 못하는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의 첫 단락. 이게 진짜군요. 네, 전체의 세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하의 정치가 이미 잘못되고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하여 하늘의 뜻이 이미 떠나갔고 인심도 이미 떠났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100년 된 큰 나무 속을 벌레가 갉아먹어 진액이 다 말랐는데 회오리 바람과 사나운 비가 언제 닥쳐올지를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이 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조정에 있는 사람 중에 충직하고 외로운 선비와 부지런한 좋은 신하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형세가 이미 극도에 달하여 미칠 수 없으므로 사방을 돌아보아도 손을 쓸 곳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단 관리들은 아래에서 히히덕거리면서 주색이나 즐기고 높은 관리들은 위에서 어물거리면서 오직 재물만 불립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는 후원하는 세력을 심어서 용을 못에 끌어들이듯이 하고 지방 수령들은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아 이리가 들판에서 날뛰듯이 하면서도 가죽이 다 해지면 털도 붙어있을 데가 없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신은 이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길게 탄식하며 낮에 하늘을 우러러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며 한탄하고 아픈 마음을 억누리며 밤에 멍하니 천장을 쳐다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제대로 독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독한 것에 이제 총 2단계, 3단계라고 본다면 이제 중간 정도 온 거고요. 이제 보시게 된다면 이제 조식 선생이 네. 언제까지 살았냐면 이제 5대 왕을 다 모신 거죠. 그러니까 조식 선생의 그 삶은 연산군부터 이제 5대 왕을 다 모셨는데 황희정 승이 몇 명을 모셨죠? 거의 그 비슷하지 않나요? 네, 6인가?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셨다라고 하기보다는 조식 선생의 생애에서 이렇게 5 임금을 모시면서 아마 가장 삶에서 비탄에 이제 빠져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번째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근거의
파트 1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왕의 정치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주로 비판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비유적인 표현과 그다음에 열거로 현재 나라의 상황이 지금 네. 안 돼 있다. 지금 풍전등화에 있다. 이것을 또 비유적 표현으로 이제 나무의 수액, 진액이 다 빠진 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다라는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글을 보면서는 굉장히 학창 시절에 많이 접했던 글들의 느낌이 나서 왜 어디다 밑줄 치고 무슨 줄은 뭘 표현하고 있고 밑에 글 써야 되는 게 갑자기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 많이 났어요. 지금 특히 보면서. 어디 밑줄 치고 싶으세요? 여기 아마 밑에 줄에 네. 이리가 들판에서 날뛰듯이 하면서도 가죽이 다해지면 털이 붙어 있을 데가 없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네. 이런 거는 이제 이리가 누구를 뜻하고 네. 가죽이 누구를 뜻하고 털이 뭘 뜻하는지. 네, 바로 이게 비유와 상징인데요. 네. 여기서 또 깜짝 퀴즈를 한번 내보면 네네. 우리가 이제 비유와 상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억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유는 뭐고 상징이 뭘까요? 비유는 네. 뭐뭐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상징은 남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걸 만들어내는 것.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제 그걸 또 아주 세세하게 또 분리하면 또 다를 텐데 네. 일단은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내 얼굴 하게 된다면 원래 뜻하는 바가 내 얼굴이고 그렇죠. 내 얼굴을 빨갛게 아니면 동그랗게 아니면 탐스럽게 아니면 생명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과라는 보조관념을 네네.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직유법, 은유법 등등은 이제 원관념, 원래 뜻하고자 하는 관념, 그다음에 이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제 보조관념을 이제 끌어다 드리는데 그쵸. 바로 함수관계에서 1대1 관계죠. 네네. 근데 이제 상징 같은 경우는 좀 비유법과 비슷한데 1대 다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3빌딩 네. 하게 된다면 63빌딩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1대1 관계는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이제 네. 이게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당시 동양에서 가장 높았었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두바이는 더 높은 빌딩이 있긴 그쵸, 있는데 그쵸. 그때는 아시아에선 가장 높은 빌딩 그런 것도 있고 경제적 성장 네. 아니면 한국인의 어떤 근면함 그다음에 저력 경제적 성장 네.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게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세 번째 단락, 그러니까 조식 선생이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두 번째 이후의 파트 1은 아마 이러한 비유와 상징, 열거 등으로 인해서 이제 또 까는 거죠. 다음 네 번째 단락이 더욱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대비께서는 생각이 깊으시지만 깊숙한 궁중의 과부에 지나지 않으시고 전하께서는 어리시어 단지 선왕의 한낱 외로운 아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하늘의 재앙과 수만 갈래의 인심을 무엇으로 수습하겠습니까? 냇물이 마르고 곡식이 흩어졌으니 그 조짐이 어떠합니까? 음악 소리가 슬프고 흰 옷을 즐겨 입으니 소리와 형상에 벌써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맞아 비록 주공, 소공과 같은 재주를 겸한 자가 정승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인데 더구나 초기 같은 미미한 신하의 재질로 어찌하겠습니까? 위로는 위태로움을 지탱하지 못할 것이고 아래로는 백성을 털끝만큼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니 전하의 신하가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변변찮은 명성을 팔아서 전하의 관작을 사고 녹을 먹으면서 맡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신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벼슬에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둘째 이유입니다. 여기선 좀 센 표현이 좀 나오죠? 네, 궁중의 과부. 대비한테 이런 표현을 써도 돼요? 이게 이제 조식 선생이 이렇게 직접 인용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 사용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과거에 또 이런 문헌이 있었습니다. 오. 그 문헌을 제가 잘 못 찾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건 조금 있다가 그 사관의 평가를 한번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찌 되었던 이것이 인용이 되었던 아니면 조식 선생의 실제적인 목소리든 간에 그 왕이
어머니인 문정왕후를 이렇게 대놓고 과부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왕더러 뭐 아비 없는 외로운 아들 아니냐. 네. 이거 굉장히 센 표현이거든요. 음. 이때 역사적인 배경이 좀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지금 명종 임금이거든요. 명종 임금 전의 임금이 인종이고요. 인종의 바로 전 임금이 중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종의 아들이 인종이고 그다음에 인종의 동생이 이제 명종이 되는 건데 금방 이제 주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문정왕후의 이제 수렴청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네네. 남명 조식 선생은 이 글을 쓰게 됐는데요. 이게 어떤 관계였냐면 중종의 셋째 부인이 되는 거거든요. 문정왕후가.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아들을 낳기도 전에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첫 번째 부인과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종에 헤어지게 됩니다. 네. 단경왕후인데 단경왕후와 같은 경우는 너무도 이제 사랑하는 사이지만 주변의 어떤 만류 그다음에 자기 자신들의 각 신하들의 살해 사욕으로 인해서 아주 슬픈 이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또 슬픈 이별 이야기도 있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인종이죠. 근데 그 두 번째 왕비는 인종을 낳고 8년 만에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사 자리를 누가 할까라고 한 게 바로 이제 문정왕후거든요. 네. 문정왕후가 이제 아들을 못 낳았어요. 중종과의 관계에서 계속 딸만 낳다가 이제 30대 후반에 요즘에는 많지만 30대 후반에 과거에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굉장한 노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본 아들이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인종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막고 그래도 여지껏 인종의 어떤 후광을 입어서 이제 세 번째 왕비 자리의 지위를 누렸는데 네. 막상 못 날 줄 알았던 자신의 친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제 인종이 싫어지는 거죠. 주로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왕자가 자고 있는데 아궁에다 불을 심하게 떼서 태워 죽이려고 한다든가 또 무속인을 불러서 지푸라기 인형으로 바늘을 콕콕 찌른다라든가 밥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라든가 아프면 아픈 대로 관리를 잘 못하게 한다든가 어쨌든 이제 실질적인 살인이 아니라 간접적인 살인까지 자행했다는 이제 어떤 뒷이야기도 되게 많은데요. 결국 그래서 인종은 1년도 못해서 8개월 만에 결국에는 이제 사망하고 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정왕후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명종은 마마보이가 됩니다. 저도 이거를 제가 어렸을 적이라 기억이 명확하게 안 났었는데 말씀드렸던 여인천하 있잖아요. 배우가 누구였죠? 전인화 씨가 문정왕후 역할을 했었고요. 라이벌로 경빈 박 씨라고 도지원 씨가 유명한 대사가 있죠. 왜야? 그 여인천하군요. 네, 그게 바로 여인천하입니다. 그럼 왜야는 아는데 여인천하를 몰라가지고. 근데 참 이 드라마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새삼 든 게 사실 저는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어렸을 때 봤던 여인천하를 바탕으로 문정왕후를 다시 기억해내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드라마가 미디어지만 미디어가 지금 우리 지식 라디오도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이 시간도 논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시간도 역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학습 지금 우리 방송이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아직 즐거움과 재미까지는 아직 없지만 그 즐거움과 재미 또한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1교시이기 때문에 어떤 학습에 대한 측면에 강해서 이제 1교시가 참 재밌어지기가 어렵지만 그 재밌어지리라고 저는 아주 확신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면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싶어도 듣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어느샌가 나 어디서 배운 적 있는데 맞죠. 하고 끄집어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벽이란 건 없거든요.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리고 적용해가면서 이제 자기만의 카테고리를 넓혀가면서 이제 조금씩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금방 이제 읽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조식 선생이 난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이외의 두 번째 부분을 다 읽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수렴청정, 지금 무소불위 권력의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하에서는 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벼슬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과연 이 뒤에는
뒤에는 어땠을지 네. 마지막 단락 한 번 더 읽고요. 그다음에 사관들의 평가도 한번 되짚어보죠. 네,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정치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으니 사람을 임용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닦음으로써 하고 몸을 닦는 것은 도로써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사람을 등용하는데 자신의 몸을 닦음으로써 하실 것 같으면 유학 안에 있는 사람치고 나라를 보위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니 아무 일도 모르는 소신 같은 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사람을 헛된 명성만으로 등용한다면 잠자리 밖에는 모두 속이고 저버리는 무리일 것이니 주변 없는 소신 같은 자가 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뒷날 전하께서 덕화를 왕도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신다면 신도 마부의 말석에서나마 채찍을 잡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신하의 직분을 다할 것이니 임금을 섬길 날이 어찌 없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백성을 새롭게 하는 요체를 삼으시고 몸을 닦는 것으로 사람을 임용하는 근본을 삼아 지극한 이치를 세우도록 하소서. 역시 이제 결론은 맨 마지막에 있죠. 그러니까 그 왕이 이제 그 신하를 기용할 때는 그 근본은 이제 도에 있다. 네. 덕화로서 신하들을 기용해야 하고 도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 아주 당연하지만 필요한 시기적으로도 되게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도저히 너네 엄마 때문에 못하겠다. 네네. 너네 엄마 때문에 나는 뭐 오라고 해도 가고 싶지도 않고 너희 엄마 어떻게 해봐라 라는 어떤 간접적인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가 왕이니까 네가 잘해라. 그래야지 내가 네 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 있어서 옵션을 거는 거다라는 생각도 좀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왜 요즘 말로 네. 그 갑과 같은 을이라고 하잖아요. 능력자 을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해라고 시키면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해야 하는데 저는 생각 좀 해볼게요. 그쪽에서 이렇게 해주면 그럼 뭐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런 태도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살다 보면 우리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근데 한번 이번 이런 글을 통해서 평소 때는 갑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갑을 관계를 설정할 수 없지만 네. 가족끼리 갑을 관계 설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거 교육하는 그 대한 EBS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부모님 말씀을 따라라 네. 라고 하기 전에 좀 더 논리적으로 왜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나중에 차차 이제 좀 관습적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뭐 자식들을 또는 학생들을 억압했던 부모와 선생님 사이에서도 뭐 아주 작은 경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왕과 신하의 일방적 관계에서 명령에 복종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어떤 문화, 사회를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려면 뭐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조직 선생의 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저는 참 이분 글을 읽으면서 이분은 정말 배짱이 두둑한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조직 선생 글에 대해서 그 역사를 이렇게 기술했던 사관들의 이야기는 네. 이야기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근데 만약에 저는 제가 왕이었다면 네. 얘 봐라.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살아남았다고 하니? 네네. 일단은 그 사관이 어떻게 했냐면 네. 조식 선생처럼 이렇게 임금을 생각하는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비가 없었다. 진정으로 임금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다. 네. 이렇게 평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상소문을 받은 명종의 반응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였다면은 네. 좀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수렴청정 하에서의 약간 네. 허수아비 왕이라는 걸.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아픈 곳을 쿡 찌르니까 더 괜히 아프겠죠. 찔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아니 뭐야 이놈이
라고는 일관하지 않았어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명종이 약간 이제 마마보이 같은 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내가 웬만해선 좀 들어보겠다. 근데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렇게 하는 건 너무하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모욕을 주는 글을 필터링하지 않고 바로 나에게 올려준 승정원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부모님은 건드리는 거 아니랬어. 그런 이런 거죠. 거네요. 그리고 이런 말도 직접 합니다. 네. 아무리 내가 어질지 못하 하더라도 어찌 우리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배움이 짧다 하더라도 네.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네. 그리고 되게 이제 여지껏 5단락 부분을 통해서 한번 읽었는데요. 가장 그 명종의 심기를 건드렸던 부분은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궁중의 과부. 과부.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이제 나머지 2개 한번 정도 맞춰보세요. 궁중의 과부와 네. 아까 말했던 외로운 아들? 외로운 아들은 다 인정하는 바예요. 아,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명종도 스스로 나 이렇게 공부 많이 못했다. 그리고 좀 그렇다. 엄마 말 좀 잘 듣는 아이다라는 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되게 가슴을 아프게 했던 2번째 부분은요. 네네. 그래도 나의 신하가 되게 어렵다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찌질하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은 너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와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조식은 이게 벌써 벼슬 3번째 거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 해도 너무한다. 제갈공명도 삼고초래라는데. 그렇죠. 근데 너무하다. 이런 거에 좀 삐진 것 같고요. 3번째는 그 오늘 잠깐 언급했던 이제 비유적 표현과 관련된 건데 네. 아마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가슴 아프게 꽂혔나 봐요. 음악 소리가 되게 슬프고 그다음에 흰 옷을 즐겨 입으니 앞으로 국가의 존망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네. 이제 문학적으로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러니까 명종이 가장 이렇게 명종의 심기를 건드렸던 그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엄마가 과부라는 얘기했고 네. 우리 엄마 불쌍한데 2번째는 너 나한테 왜 그랬니? 내가 널 이렇게 3번째나 부르는데 그래도 나 같으면 한번 오겠다라는 것에 대한 좀 찌질한 부분. 네네. 3번째는 이제 그 비유적 표현에 있는 어떤 슬픈 음악 소리, 그다음에 하얀 옷,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이 한 국가 일국의 왕인데 그 국가의 분위기를 청각적 이미지와 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냥 비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굉장히 어두컴컴해진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르지 않고 왜 이런 걸 나에게 직접 보냈느냐, 왜 이런 걸 거르지 않느냐, 네. 승정원 그 신하들에게 굉장히 뭐라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왕의 분노를 샀는데 어떻게 이 글을 쓴 조식 선생은 계속 살아남은 건가요? 그러니까 신하들, 그러니까 이제 동료 선후배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학문의 경지, 그 다음에 일평생 갖고 온 어떤 품성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당파를 떠나서 이제 다 이제 이해해 준 거죠.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신하로서의 어떤 본연의 임무에 대한 모범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싫든 좋든 간에 당파를 떠나서 어떤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대단한 위치를 차지했던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곧고 본인의 생각이 강한 분일수록 적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의 재능을 귀히 여겨서 모두 살리려고 했다는 게 네, 실은 그렇네요. 이제 그 조선의 붕당 정치는 네. 이제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 이때가 이제 붕당 정치에 이제 싹이 트는 어떤 즈음이고요. 네. 이제 조식 선생을 뒤로 해서 이제 뭐 남인과 북인으로 이제 나뉘거든요. 그 얘기도 또 이제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네. 그 명종이 조식에 대해서 이제 좀 삐졌다라는 그 3가지 부분 아까 짚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또 후대의 사관들의 논평이 또 좀 있거든요. 네네. 야, 조식한테 직접적으로 답을 했어야지. 명종은 조식에게 직접 답을 하지 않았다. 네. 오히려 간접적으로 쓰리쿠션으로 승정원을 나무랐다. 이거는 언로가 막혔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중앙정부, 그러니까 국가 또는 왕이
어떤 국가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를 바로 올렸는데 거기다 그다음 패스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로가 막혔고 조식 선생도 아마 제가 짐작컨대 명종의 직접적 말은 못 들었을 것으로 저는 여러 가지 뒤져봐도 네. 명종의 말을 직접적으로 듣진 않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사과는 직접적으로 그랬습니다. 언로라는 말을 썼고요. 언로가 막혔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네. 되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궁금하다는 게 아니라 되게 두렵다라고 어. 했죠. 그럼 나중에 누가 쓴소리를 하겠는가? 조식 선생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이제 없게 된다면 과연 왕 또는 군주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신하는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암담하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글에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 기록들을 좀 써머리 해봤는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세상의 도리가 야박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명종 죽은 이후에 썼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명종이 이제 왕의 자리 있기 좀 전까지 네. 그러니까 그 문정왕후는 이제 죽습니다. 이제 죽는데 문정왕후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임기 동안 명종도 엄마가 했던 거 다 없앴고요. 철폐할 건 철폐하고. 드디어 나도 좀 네. 내가 해보리라. 그리고 나서 한 3년인가 4년밖에 이제 왕을 못했거든요. 사실 명종이라는 왕 자체가 우리한테 크게 뭔가 임팩트를 준 게 없는 걸 보면 네네. 오히려 이제 그렇네요. 그 1년도 왕을 못한 인종은 더욱더 존재감은 우리 역사 속엔 없고요. 오히려 중종이 좀 네, 그렇죠, 길었죠. 그렇죠. 제위 기간이 좀 됐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봤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조식 선생은 왕의 제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처음에 인재 등용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임금에게 있다. 그러나 나를 천거한 그 집사는 잘못한 것이며 그다음에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임금이 그르칠 수 있을 것 같으니 네. 난 그래서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그 임금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도로 내가 훌륭한 인물도 아니며 청소 또한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뭐 별 볼 일 없는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돌려서 왕을 공격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논리는 조금 더 생각해서 한번 메모를 한번 해보았으면 더욱더 좋은 공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뭐 현실의 어떤 정치 상황, 그 다음에 아까 그 나무가 진액이 다 빠진 나무를 갖고 좀 비유했고요. 그 다음에 진짜 공격은 이제 엄마죠.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설적 표현으로 명종의 어머니를 디스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사람을 뽑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을 뽑는 어떤 주체인 임금은 도로서 해야 되고 덕화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만 좀 어떻게 해봐라. 지금 나로서는 불가항력이다. 네. 그리고 조식도 이렇게 수수방 가는 건 아니죠. 매일 밤낮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쉬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조식 선생의 마음도 또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아주 그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기 위한 어떤 그 글, 뭐 형식상은 상소문이지만 네. 이거는 뭐 싸우자는 것 또는 목숨을 내놓자는 어떤 식의 네. 글이어서 한번 저 또한 공부하면서 인상 깊어서 한번 오늘 소개해봤습니다. 저도 이 글을 보니까 뭔가 기존에 봤던 것과는 좀 색다른 다른 흐름의 글을 만난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네. 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요즘 이제 도서관에서 사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거든요. 네. 덕분에 지식 라디오 덕분에 청취자들 덕분에 더불어 공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글쓰기 수업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난번에 첫 시간에 글쓰기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죠. 네. 근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글을 잘 써야 하는지 음. 그때 제가 그렇게 물었지만
제가 제 입으로 한 대답은 열심히 쓰는 수밖에 없다. 많이 써라. 많이 자주 써라. 구체적으로 써라. 네. 근데 오늘 또 그 일부에서 조직 선생님의 글을 봤을 땐 네. 충분히 이제 숙고해야 되는 태도도 좀 필요하다까지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딱히 그 뭐합니다라고 얘기 드릴 거는 없고요. 네. 일단 하나씩 해보려고요. 우리 프로그램이 장수하려면 그 미천을 좀 아껴야 되거든요. 저는 첫 네. 시간에 우리한테 많이 쓰고 자주 쓰라고 했으니까 네. 뭐에 대해서 쓰면 좋을지 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준비한 게 무엇을 쓸 것인가와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가는 실질적으로는 답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에게 용돈을 좀 올렸으면 하는데 네. 말주변은 없고 편지를 편지를 써서 식탁에 두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오. 보다는 무엇을 쓸 것인가 맨 처음에 먼저 해야겠죠. 그러니까 네네. 용돈 올려주세요라는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니면 이제 친구와 싸웠는데 말하기는 너무 좀 창피하고 글로 쓰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메시지라도 좀 남겨야 되는데 그런 사과문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쓸 것인가는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에 대한 건 아니죠. 무엇을 쓸 것인가는 내가 이 글을 왜 쓰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닥쳐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 아니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그것이 만약에 글과 관련된다면 무엇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펜을 쥐고 나는 무엇을 쓸 것인가 이 글 먼저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제 우후죽순처럼 막 생각이 날 거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것, 가장 하고 싶은 것 하나 둘을 오늘 한번 선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최하나께서는 평소 때 글을 많이 쓰시나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기를 자주 써왔는데 요새 하루 이틀 밀리다 보니까 저는 또 이게 밀리면은 네. 밀린 걸 다 써요. 지금 한 달치가 밀려 있습니다. 그 밀린 일기가 잘 써지나요? 잘 안 써지죠. 안 써지고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카톡이나 이런 핸드폰 메시지를 보면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를 되짚어 가면서라도 꼭 그걸 다 채워넣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최하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감히 점수를 매기면 네. 감히 점수를 매겨도 될까요? 빵점 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밀린 것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기록을 채우려는 그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 태도에 대해서는 네. 100점입니다. 네. 근데 과연 그 마음적 측면에서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과 태도에서는 100점인데 과연 그것을 이제 두 번째인데요. 네. 어떻게 쓸 것인가가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정리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쓸 것인가는 오늘에서 끝나지 않고요. 아마 어떻게 쓸 것인가는 아마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시간에 아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굉장히 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잘못된 글을 읽어드리면 나도 그렇게 쓰는데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 네. 한번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떤 한 문장을 잘못 써와봤습니다. 네네. 한번 맞춰보십시오. 문제는 너가 밥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너가 밥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다. 잘된 네. 문장일까요?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네. 문제니까 네. 틀렸다는 건 알겠지만 저는 네. 사실 그거보다 문제는 내가가 맞습니다. 네. 되게 재밌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네. 자, 문제는 내가 밥을 많이 먹는다는 뭐였죠? 많이 먹는 경우가 많다. 많이 먹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가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문제는 너가 밥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제대로 고치려면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이라는 주어를 가지고 서술어를 호응시키려면 문제는 이러이러한 사실이다. 이러이러한 점이다.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호응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글쓰기 선생으로서 네. 이 문장 호응을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을 하나 드리죠.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
최 아나운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내가 쓴 글이 문장이 대체 주어 서술어의 호응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한번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 문법적 직관이란 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문법적 직관이란 말은 우리가 태어나서 한국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부모님도 한국인 분이시고요. 그렇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한국 언어의 환경 속에 있거든요. 네. 나도 모르게 느끼는 거. 그러니까 엄마 나 밥 줘라는 것을 굳이 그 어순을 굳이 배우진 않거든요. 네네. 듣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경험하고 직간접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 문법적 직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팁은 나의 문법적 직관을 믿자. 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제대로 된 한국말을 사용하셨을 터이니 네. 우리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문법적 직관 믿자라는 걸로 일단 출발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제 항상 주어 서술어 순서를 따지지만 실은 서술어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문장 볼까요? 네. 문제는 네가 밥을 많이 먹는 경우가 많다죠. 네. 그러면 서술어는 많다. 항상 맨 뒤에 있죠. 그렇죠. 근데 주어는 항상 맨 앞에 있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와는 좀 달리 우리 국어는 그 서술어가 영어는 이제 S 플러스 V라고 하잖아요. 그쵸. 항상 동사가 서술어이지만 우리 국어는 동사뿐만이 아니라 형용사라든가 아니면 체언에 서술격 조사를 붙여서 이렇게 서술어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복잡할 것 같긴 하지만 항상 우리 문장에 맨 도치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 문장의 맨 뒤는 항상 서술어다. 네. 그럼 문법적 직관에 따라서 많은 게 뭐냐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많다가 뭐가 많은 거죠?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 문장이 끝난 거예요. 많이 먹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맨 뒤에서부터 봅니다. 맨 뒤가 서술어니까. 그 다음에 많다의 주어는 문제가 아니라 경우가 많은 거죠. 네. 문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치면 문제는 뭐뭐 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고치게 된다면 맨 마지막에 서술어가 사실이다죠. 그리고 얘랑 짝이 되는 건 문제는이죠. 그 문제가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나머지는 또 주어 서술어 관계를 따지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하나만 더 다른 예문 한번 더 볼까요? 네. 그들은 매일 적당한 식사와 과제를 연구하였다. 이렇게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매일 적당한 식사와 과제를 연구하였다. 네. 말로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비문은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잘 한번 수정해 보려면 항상 서술어 먼저 가라. 네. 뭐 수업 시간에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 잘못된 문장 연구하였다가 맨 마지막 서술어겠죠. 네. 그러면 누가 연구한 거죠? 학생들이 연구한 거죠. 그렇죠. 그들은 네. 연구한 거죠. 무엇을 연구했냐면 과제를 연구한 거죠. 네. 그렇다면 식사와 과제를 얘네들은 같이 세트거든요. 네. 근데 식사에 대한 서술어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그들은 매일 적당한 식사를 하고 과제를 연구하였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사실 이 문법이라는 게 네.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는 영문법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를 먼저 챙기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서술어에 대한 짝꿍인 주어를 먼저 챙긴 다음에 네.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뭔지 부사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따져보면 하나하나씩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을 쓸 때 주어하고 서술어의 호응이 굉장히 생각보다 찾기 어렵고 틀리기 쉬운 것이지만 네. 이걸 잘 맞춰야 글이 세련되고 깔끔한 글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어와 서술어가 이제 문장의 기본인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어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주어 서술어 한다고 해서 주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서술어 먼저 찾아라. 네. 서술어 먼저 찾게 된다면 우리의 문법적 직관에 의해서 얘의 짝꿍인 주어는 어디에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찾거든요. 아까 같은 예문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찾고 나니까 문제는이라는 서술어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되짚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글 네. 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네. 무조건 짧게 쓰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게 또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 시간이 많이 없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짧게 쓰려면 뭘 짧게 써야 되느냐라고 네. 했을 때요. 뭘 짧게 써야 될까요?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주어를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뭐 겹문장 주어가 네. 2개, 3개씩 있고 뭐뭐하고 뭐뭐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주어하고 서술어의 호응도 혼란스럽고 네.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혼문장 쓰기 연습을 좀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문장을 잘 쓰는 연습이 되면 멋진 긴 문장을 쓸 수 있으나 네. 긴 문장 쓰는 연습을 하고 짧은 문장 쓰기 연습을 하지 않게 된다면 곧 나중에 이두저도 아닌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문장 쓰기, 짧은 문장 쓰기.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더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그럼 어느 부분을 짧게 써야 되느냐. 네. 혼문장이라 할지라도 네.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문장이 많이 나올 텐데 서술어 부분을 좀 짧게 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글을 처음 쓰거나 글을 못 쓰거나 네. 그다음에 괜히 마음 의욕만 앞서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걸 하죠. 한번 제가 예문을 한번 읽어보죠. 뭐뭐 한다는 것이다. 네. 뭐뭐 한다는 점이다. 뭐뭐일 수 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뒷부분에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 많이 할 수 있죠. 우리는 자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 이 말보다 이 글보다 이건 어떨까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죠. 훨씬 더 깔끔하고 그냥 편하게 들리죠. 하나만 더 읽어보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는 국가는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근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그 원고지로 된 네. 그 학생들의 글을 많이 보면 열의 9은 할 것이다, 뭐뭐 해야 한다는 점이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쓰거든요. 왠지 그런 게 뭔가 어려운 말 같은 느낌이랄까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채워야 될 칸수를 더 채워야 하기 위해서. 저도 옛날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짧은 글 쓰기가 잘 되면 네. 그러니까 짧은 문장 쓰기가 잘 될 때는 긴 문장 쓰기 연습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능숙하게 된다면 하나하나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글쓰기 수업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